러닝이 테니스 골프보다 좋다는 이유가 혼자 자기 스스로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정말 찬성하는데 신발 잘 고르시고 반드시 건강의 포인트에 맞춰서 주변 눈치 보면서 그리고 기록 이런 거에만 집착 안 하시면 즐거우실 거고요. 또 러닝 말고 또 다른 취미를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패턴의 운동을 접근하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권장드리겠습니다. 제가 카보나에 대해서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걔네도 아직 뭐가 좋은지 몰라요. 나이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도 그렇고 뭐 아식스가 됐던지 간에 제일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는 카본 플레이트를 과연 통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결국 반발력은 앞쪽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미드풋이랑 리어풋까지 다 굳이 이게 통 플레이트여야 되는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회사들이 고심하고 있어요. 개발자조차 고심하고 있고 얘로 재미를 보실 수도 있겠지만 기록 욕심 그 또 마음에 그거에 또 빠져버리면 오히려 병원에 와서 저를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경계에 있습니다. 자, 요즘 많은 분들이 러닝이 트렌드라고 하잖아요. 네, 정말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매달 200에서 300km 많이 뛰시네요. 뛰고 있고, 그다음 10km 최고 기록 현재 44분대를 달리고 있어서 더 잘 뛰고 싶어서, 그리고 또 이 러닝이랑 되게 좋은 운동이니까요. 또 시청자분들이 다리를 다치지 않고 잘 뛰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원장님 모시고 이제 러닝 관련된 뭐 발과 관련된 콘텐츠 찍으려고 하는데 일단 최근 러닝 인구 늘어나는 거 느끼시는지랑 늘어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러닝 인구 늘어난 건 체감할 때 느끼죠.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요즘에. 러닝 크루. 네, 러닝 크루로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고 최근에 내원하시는 환자 빈도도 사실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밖에 나가서도 눈으로도 많이 보는 것도 있는데 부상을 당하시는 분들도 는 걸 보면 확실히 요즘 좀 많이 늘었고 트렌드다라고 느낄 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 운동 트렌드가 테니스랑 골프 같은 거였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러닝이 더 좋은 운동이다고 볼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테니스랑 골프에 비해 개인적으로는 돈이 적게 든다고 생각하고요. 너무 현실적이죠. 네. 두 번째는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느 때든 할 수 있고 장비라고 하는 건 러닝화 외에 뭐 다른 여러 개가 있지만 러닝화가 메인이죠. 근데 이제 뭐 골프는 부킹하는 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누구나 혼자 쉽게 건강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트렌드가 바뀐 건 저는 좋은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 이제 원장님 보셨을 때 원장님도 뭐 러닝 같은 거 하거나 산책하면서 이제 또 이런 정형외과 쪽이시니까 사람들이 막 뛰는 게 더 자세히 보일 거잖아요. 늘어난 러닝 인구만큼 사람들이 실제로 잘 뛰고 있나요? 사실 그걸 제가 잘 뛰는지를 개인적으로 다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안 뛰고 있는 측면도 좀 있어서 좋은 정보를 좀 드려가지고 다 같이 잘 뛸 수 있도록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러닝할 때 자세히 문제점과 주의사항은 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법에 집착하시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미드풋, 뭐 리어풋, 포어풋. 네네네. 그게 1번으로 제일 문제지 않을까. 요즘에 많은 곳에서도 그 주법 가지고 논쟁이 너무 심하고 제가 최근에도 주법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한번 얘기도 드렸었는데 부상의 1번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경쟁 심리인 것 같아요. 그 경쟁 심리 때문에 서로들 이제 기록이 얼마가 됐다. 그거에 자꾸 집착하시는 게 좀 사실 좀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두 개의 문제가 지금 러닝으로 인해서 부상이 좀 증가하는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법을 신경 쓰는 게 문제라 하셨는데 신경 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면 미드풋과 리어풋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잘못이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저는 신경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미드풋도 있다면 미드풋도 있고 리어풋도 상관없어요? 네. 어떤 의미죠? 사실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확실히 아닌 건 포어풋이에요. 포어풋은 아니다. 포어풋이 앞꿈치로. 그쵸. 앞쪽으로 힘주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렇게 오래 못 뛰어요. 포어풋으로는. 왜냐면 이제 포어풋은 추진력을 내기 위해서 앞꿈치에 힘을 주고 튕겨 나가는 거라서. 그렇죠. 그래서 단거리 선수들은 포어풋으로. 그렇죠. 그래서 러닝을 단거리로 하시진 않잖아요. 뭐 5km, 10km면 기본적으로 중거리 이렇게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 포어풋은 이제 속도를 내기 위함이다 보니까 그건 제끼고 미드풋과 리어풋에서는 저는 신경 쓰지 말아가 개인적으로 의견입니다. 왜냐면 많이들 뭐 영상도 그렇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미드풋 얘기를 진짜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 제가 모형을 갖고 오긴 했는데요. 이게 그대로 닿는 게 뭐 앞쪽으로 요 정도 닿는 게 미드풋이고 뭐 뒤꿈치부터 닿는 게 리어풋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그렇게 신경 못 써요. 뛰다 보면은 체력이 있을 땐 뭐 이렇게 뛸 수 있다가 체력이 떨어지면 이렇게 뛰는 거고 요 정도는 미드풋과 리어풋의 그냥 경계 정도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발을 3등분으로 나눠야만 하는가?
저는 그게 제일 메인인 얘기예요. 신발의 구조, 모양에 따라서도 미드풋과 리어풋이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여기에 힘을 주려고 해도 신발 모양이 라운드 형태면 자연스럽게 리어풋으로 시작하게 되고 깎인 게 적으면 그냥 미드풋으로 뛰게 돼요. 그거를 집착을 하고 신경을 쓰면 발목 힘줄이라든지 이런 데에 자꾸 무리가 더 가요. 그래서 의식을 안 하고 오히려 심폐 기능에 대한 페이스를 먼저 생각하고 그게 저는 더 1번이지 않을까. 근데 또 어떤 전문가분은 러닝 입문자나 일반인을 리어풋으로 하고 고수,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을 때는 미드풋으로 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요거는 좀 타당한 의견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동의는 해요. 네, 근데 역시나 이분하지 않게 이렇게 나누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가 보행을 얘기를 할 때 힐 스트라이크라고 해서 뒤꿈치를 닫고 토 프레에서 걸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걸 조금 더 빨리 하는 게 이제 러닝이고 빠르면 이제 뛰는 거잖아요. 처음에 걸을 때는 무조건 뒤꿈치부터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초급자는 빨리 못 뛰니까 리어풋부터 뛰겠죠. 속도를 많이 내거나 보폭이 넓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리어풋부터 닫고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발목이든 종아리든 위에 근력을 키우고 심폐 기능이 올라가는 거고 여기서 속도를 내면서부터는 이제 점점 포어풋으로 가겠죠. 입문자가 리어풋으로 시작하고 경력이 쌓이면 미드풋으로 간다. 그 자연스러운 속도와 보폭 때문에 그렇게 변화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의식해서 하다 보면 입문자가 리어풋으로 뛰던 뭐 미드풋으로 뛰던 부상은 다 당합니다. 그거를 다 세분화해서 세 개로 나누지 말고 자기만의 그 체형과 자세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신는 그 신발의 모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걷기를 조금씩 빠르게 하기 시작하면서 속도를 내고 보폭을 1m 정도로 생각하면서 뛰다 보면 자기만의 주법이 잡히니까 자꾸 이렇게 이게 맞다라고 나누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제 본 시청자분이 내가 뛰는데 내가 뭐 미드풋이든 리어풋이든 이게 이제 온라인상에는 정답이 딱 있는 것처럼 있지만 그냥 내가 자연스럽게 어쨌든 걷고 뛰는 거 누구한테 안 배워도 뛸 수 있는 거니까 거기서 그 둘 중에서는 본인한테 맞는 대로 그냥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가 등산을 가든지 이렇게 할 때 아웃도어 신발, 잠바들이 많잖아요. 뭐 5만 원짜리 아웃도어 잠바를 입던 뭐 진짜 유명 브랜드의 잠바를 내구성 뛰어나던 걸 입던 사람마다 몸의 그 열도 다르기 때문에 뭘 입던지 간에 다른 거예요. 다 좋고 기능성이 뛰어나다고 해서 이게 맞다라고 해서 그게 다 자기한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신체에 맞는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자, 그러면 이제 상체 동작은요? 상체 동작은 너무 정해져 있죠. 90도 팔 각도를 한 상태에서 뒤로 치면서 달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붙이고 뒤로 가시는 거 이렇게 뒤로 힘주면서 추진력을 얻는 거. 요거는 제일 기본이죠. 팔을 내리고 뛰거나 이러진 말아주시고. 그럼 이제 기울기는요? 몸은요? 기울기는 조금 앞으로 한 15도 정도는 앞으로 그 경사가 있거나 속도가 빨라질수록 조금 앞으로 기울게 되죠. 제가 미드풋, 리어풋 요 얘기를 할 때 기본적으로 발 엑스레이를 좀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가져온 것도 있는데요. 요 가운데 위에 있는 게 정상 엑스레이예요. 가운데 있는 뼈의 요 선을 보면 요 정도 각도가 이제 정상 발 각도거든요. 왼쪽 밑에 있는 요 엑스레이 보면 평발이신 분들이에요. 각도가 줄어들어서 여기는 요족이신 분이에요. 발등이 높은 분들. 이 발 구조가 이렇게 다 다른데 그 주법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자기 발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이걸 주법만으로 접근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평발인 사람이 뛰기 편한 주법이 있는 거고 요족인 사람들이 자기 발 모양에 맞게끔 딛는 게 편한 그 부위가 다 달라요. 지금 요 영상을 보시면 이제 조갑검사라고 보행을 테스트하는 검사거든요. 왼쪽을 보시면 요거는 가운데 요 중심선에서 안쪽으로 체중이 이동하지 않고 바깥쪽으로 보행을 걷는 게 보이지만 요 왼쪽 영상에 요거를 한번 보시면 안쪽으로 체중이 다 무너져요. 뭐 저희가 이제 신발 얘기 중에 내전화 외전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발 모양에 따라서 각자 다 딛고 걷는 게 다른데 미드풋, 리어풋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예요. 뼈 모양이 다르고 구조가 다 다르고 마지막은 다리 정렬 사진인데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고관절, 무릎, 발목이 딱 일자예요. 정렬이 바른 사람이고 이 사람은 무릎이 안쪽으로 틀어진 약간 관절염이 오른쪽에 있는 분이거든요. 자기 체형에 맞는 게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자꾸 딛는 착지점 가지고만 얘기를 하는가. 자기 몸무게와 발 구조나 뼈 구조가 다르니까 이렇게 됐기 때문에 러닝을 못할 이유는 없고 자기가 편한 자세로 뛰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보폭은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되나요? 보통은 이제 1m가 제일 적당하다고 하죠. 근데 처음에 이제 초급자분들은 좀 짧게 뛰셔도 돼요. 그러니까 보행에서 조금 더 빠른 정도? 앞으로 숙으시면서 속도가 나기 시작하면 1m 남짓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그 신체에 따라서 다리 길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m 내외라고 얘기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분간 발이 지면에 닿는 횟수를 뜻하는 케이던스는요? 케이던스는 이제 선수들 기준으로 한 180 정도 얘기를 많이들 하거든요. 저는 이제 180 되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한 150 언저리에 있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평소에 이제 뭐 5km만 뛸 거냐, 10km를 뛸 거냐, 어느 정도 뛸 거냐에 따라 케이던스를 어떻게 가져가는지가 좀 중요한 것 같고 선수치 이렇게까지 갈 거 아니면 180이라고 하는 숫자까지는 너무 집착하지 말고 본인이 재봤더니 한 140, 150대가 나왔다. 조금 기능을 올려보고 싶다? 한 5%, 10% 내외 정도로 해서 조금씩 차근히 케이던스를 올리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러닝 강도는요? 아까 말씀하신 경쟁 심리에서 이 강도도 또 이어지는 게 있는데 적당한 거리랑 시간, 주 단위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권장은 주 2, 3회라고 처음에 얘기 드려요. 이거는 러닝을 시작하는 사람들 기준이에요. 러닝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러닝을 해야지 하고 이제 밖에 나가서 하루 딱 뛰고 오면요. 갑자기 발목, 무릎 다 아프고 막 맞아. 숨 차서 폐 아프고 막 이래서 이게 나한테 맞는 운동인가 싶어져요. 처음엔 주 2회. 우리가 근력이랑 이런 것들이 피로도가 올라왔다가 축적물이 빠지는 게 2, 3일 정도 걸리거든요. 처음에는 주 2회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에 한 30분, 1시간 언저리에서 뛰다 걷다를 좀 반복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심폐능력이 조금 올라오고 하다면 이제 주 3회 정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적당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주 4회가 넘어가는 건 정말로 훈련을 통해서 기량이 많이 올라오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중간에 근력 운동들을 자주 해주시는 분들은 뭐 주 4회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하다 보면 무리한 러닝 할 때도 있는데 이 운동 강도랑 감염의 위험성은 관련성이 높나요? 네, 있죠. 있는데 그 감염의 위험성이라는 게 뭐 최근에 이제 러닝을 하면 염증 수치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 또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신체 활동을 했을 때 누구나 올라가요. 꼭 러닝이어서가 아니라 축구를 한 직후에 확인을 해봐도 몸에 대한 신체 반응은 감염 정도의 수치는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러닝을 이제 했을 때 감염으로 첫 번째 얘기할 부분은 발바닥에 대한 상처나 물집 요거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왔던 환자분 사진 하나 갖고 왔는데 조금 보기 그러실 수도 있지만 이분이 대회를 나갔다 오고 난 뒤에 또 바로 다음 대회를 그냥 무리해서 빨리 뛰신 분이고 신발을 조금 헐떡거리게 신기도 하셨어요. 근데 이분 하나는 10km 하나는 풀코스 뛰셨거든요. 요렇게 되면 여기 빨갛게 보이는 부분이 감염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연조직염이라고 하는 부분에 염증이 차서 제가 실제로 이거는 고름을 좀 물집을 터트려 드린 거고 항생제를 한 일주일 이상 복용하거나 이제 뛰는 게 제한되죠.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궁금한 거 한 가지가 마라톤 대회 같은 거 보통 러닝하는 사람들이 대회 많이 나가니까 요즘에 뭐 제마, 춘마, 동마 뭐 접수도 안 되는 3대 마라톤 제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5km 뭐 그다음에 10km 그다음에 하프, 풀코스인데 저는 10km까지는 기록 욕심을 내거든요. 그 다음에 하프랑 풀코스는 다 나가본 적이 있지만 앞으로 제 평생에 뛰면서 하프랑 풀코스에 속력을 내진 않으려고. 왜냐하면 10km까지는 그래도 뭐 언제나 우리가 뭐 건강 음식이 좋다 해서 몸에 나쁘지만 예를 들면 술 같은 거 평소에 안 마시고 뭐 인스턴트 아예 안 먹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한 게 10km까지는 그래도 먼 거리가 아니니까 내가 빠르게 달려서 속력을 뭐 40분 안에 돌파 한번 목표를 하겠다지만 하프나 특히 풀은 뭐 서브 3라든가 이런 것도 개인의 저는 뭐 성취에서는 좋을 수 있지만 너무 그걸 자주 뛰는 거는 특히 풀코스에서 이런 거를 1년에 뭐 몇 번씩 뛰면서 서브 3, 뭐 서브 4 이런 거는 우리 몸에 되게 안 좋을 수 있겠다 생각하거든요. 건강하실 겁니다. 진심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진료실에서 저는 운동을 하라고 권장드리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해요. 러닝에 한번 꽂히면 무조건 내가 그 목표를 이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술 약속도 있고 일 때문에 맨날 야근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목표를 이루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건 건강한 게 아니에요. 죄송한 표현인데 개 끼일 수 있어요. 진짜 건강을 망치는. 한 번 정도는 문제없이 이뤄도
저는 평생에 풀코스를 한두 번 정도 나가는 거 늘 추천해요. 왜냐하면 그쵸. 인생이 어쨌든 뭔가 성취,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 체력적인 한계를 네. 시도해 보면서 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너무 많이 나가면서 특히 기록까지 욕심을 내버리면 이게 거리와 속도 둘 다가 이제 내 몸에 너무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서 김 작가님이 진짜 건강하실 것 같습니다. 딱 자기의 운동량을 정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저는 러닝을 하다가요 5kg가 넘어가니까 진짜 안 되겠더라고요. 체중이 쁜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러닝 하시는 분들 체중 신경 쓰셔야 돼요. 우리가 몸무게 1kg가 찌면 발에 가하는 무게가 곱하기 3, 4예요. 5kg가 찌는 순간에 20kg 쌀한가마니를 메고 뛰는 거예요. 똑같은 러닝을 해도. 그러니까 발이랑 발목, 무릎에는 그만큼 문제가 가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러닝을 좋아하시더라도 체중이 만약에 쪘잖아요. 그러면 천천히. 자전거랑 수영으로 다시 체중을 빼놓고 그리고 러닝 쪽으로 돌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러닝을 원래 5kg, 10kg 뛰던 분이 몸무게가 쪘으니까 난 러닝으로 다시 살을 뺄 거야 라고 했을 때 2, 3kg로 좀 줄이고 룰은 해봐야 되니까. 근데 체중 감량은 다른 형태로 뺀 뒤에 돌아와서 뛰라고 얘기 드려요. 그러니까 그 건강을 포커스로 잡는 게 러닝은 1번이 돼야지 기록 경신에만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 거는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러닝을 우리가 시작한 최초의 목적이 우리가 뭐 엘리트 선수가 아니라면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러너스 하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네. 요거 원리는 어떻게 되고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랑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는 걸까요? 저는 러너스 하이라는 엄청 고급적인 표현보다 과거에 4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죽을 것 같은 지점을 넘어가면 이제 조금 더 편안해지면서 뛰는 게 괜찮아진다. 라는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러너스 하이보다는 4점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신 좀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못 겪어봐서 러너스 하이를 제가 경험으로 얘기 드리기보다는 일정 이제 뛰다가 심폐기능이 어느 정도 안정화에 이르렀을 때 약간의 엔돌핀이라든지 몸에 도파민 분비가 나오면서 거기에 만족감을 느끼면서 이제 계속 뛸 수 있는 그런 능력치를 얻게 되는데 이게 러닝에 중독되는 1번이기도 하고요. 이걸로 인해서 부상률이 올라가기도 해요. 뭐 반드시 러너스 하이를 꼭 겪어야만 하는가는 재미를 붙이기 위해서는 좀 필요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걸 못 느껴서 운동이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리할 수도 있는 지표기도 해서. 자, 그리고 러닝머신,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좀 안 맞고 하면 러닝머신 많이 뛰고 아니면 야외 달리기 하는데 차이점은 뭐가 더 좋은 운동이죠? 일단 러닝이니까 다 좋은 운동인데 굳이 나누자면 야외 운동이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러닝머신은 일단은 계속 플랫한 상태에서 인클라인인 각도만 주고서 이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심폐능력이랑 근지구력은 유지할 수는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이제 실내에서 하는 러닝머신이 도움은 될 수는 있는데 외부 활동을 추천을 하는 건 평지가 아닌 고르지 않은 지면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프리오셉션이라는 고유 수용성 감각이라는 게 길러지고 다양한 그런 신체 활동들이 고유 신경들이 감각이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근육이라든지 이런 게 고루 발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 같은 개념으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신발로 러닝하지 마세요. 러닝 한 개로 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네, 엄청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엄청. 개인적으로는 처음엔 좋아요. 처음에는 운동화에 거기에 적응되면서 드디어 맞는 운동화 찾았다. 이러면서 뛰어요. 그 러닝머신이 플랫해서 계속 뛰는 거와 한 운동화를 계속 착용하는 건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거의. 발에 자극이 변화가 없어요. 외부에 기름 변화가 있지. 그렇죠. 근데 내 발에 내재근의 활동은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통은 이제 경기용 신발과 데일리 신발 그리고 데일리 신발 중에서도 우리가 구두를 신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신발의 다양성을 주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 러닝을 할 때도 실내보다는 밖에서 뛰는 게 다양성을 가지면서 신체 능력을 고루 활용할 수 있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러닝하는 한 3개 정도? 러닝화는 3개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3개 정도. 네. 자, 러닝화 콘텐츠는 이제 2부에 또 더 자세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1부의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막 러닝 시작하는 이제 중년분들을 위한 뭐 조언 한마디 주신다면요. 개인적으로 중년이라고 하면 일단 내가 어디 아픈 적 있었나부터 생각해 보세요. 네. 중년분들은 이제 적어도 무릎이든 어디든 한 번쯤은 좀 아팠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아픈 적이 없었던 분들은 그냥 입문자용 신발 신고 진짜 운동장 조금 걷다가 뛰다 정도만 생각하시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이 느는 대로 올라가시면 되는데 절대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20대 분들은 조금이라든지 신체 능력이 더 탁월하니까 경쟁을 통해서 많은 신체 능력이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년분들은 그게 쉽지 않아요. 본인의 원래 건강 상태
근력 상태, 심폐 능력을 처음에는 운동장 조그맣게 뛰면서 먼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관절염이라든지 발목이 예전부터 잘못 삐끗삐끗 하던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병원에 한 번쯤 들려서 러닝에 맞는 운동인지 좀 물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자들한테 운동 추천 많이 하거든요. 환자분은 필라테스가 맞다, 아니다, 뭐 무슨 운동이 맞다, 헬스를 해도 데드리프트는 빼고 뭐만 해라, 운동 가이드를 많이 드리는데 본인한테 맞는 운동인지 아닌지는 관절이 안 좋으셨던 분들은 다니시던 병원에서 한번 여쭤보고 목표를 잡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 하나 더 개인적인 거 질문 드리면, 네네. 제가 지금 11월인데 지난달에 10월달에는 한 달에 200km를 뛰었고 9월달에 300km를 뛰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매일 뛴다는 거죠.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주 3회랑은 좀 다른 건데 거의 매일 뛰는데 조금 다른 거는, 그러니까 10km를 뛰면 10km를 다 뛰지 않고 몸에 안 좋다는 건 저는 알거든요. 5km를 뛰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냥 걸어와요. 뭐 심박수도 120에서 130 정도 나오고 한 번도 다리가 아픈 적이 없어요. 와, 타고나신 거예요. 어쨌든 저도 유튜브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 막 조회수로도 뭐 받으니까 정서적으로도 좀 멘탈적으로도 뭔가 뛰는 게 안정에도 도움이 되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식으로 뛰어서 뭐 심박수도 괜찮고 다리도 안 아프고 하면 이렇게 계속 뛰어도 되는 건가요?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저희 환자들한테 강의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완벽한 얘기를 한 거예요. 5km 정도는 뛰고 돌아올 땐 걷고, 그게 5km 나눠서 그러셔도 되고 3km 뛰고 2km 쉬고 3km 뛰고 2km 쉬어도 돼요. 인터벌을 두셔도 돼요. 그 기간 내에 다 뛰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중년분들은 진짜로 나이를 조금 생각해야 되고 러닝만이 건강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다른 운동들이 있는 거고, 제가 한 가지 가져온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오늘 오기 전에 오전에 진료받던 분인데 최근에 대회 2개 다 뛰고 오셨어요. 오른쪽 정강이 밑에 이 부분, 동그라미 친 부분과 왼쪽 무릎 바깥쪽 여기가 아파서 오늘 오전에 진료를 오셨던 분인데 이분 최근에 그 마라톤 대회 나갔다 오셨어요. 그 전에 저한테 진료를 받던 분이고 아마 이거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강이 쪽은 신스플린트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부분이 아파서 너무 많이 충격이 가니까 정강이 뼈 쪽에 타격이 가서 아파서 오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골막염이 조금 이제 생기셔가지고 오늘 진료를 받고, 우측에 이렇게 통증이 발생하셨으면 좀 쉬었어야 되는데 환자분께서 이제 이게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더 뛰었다 라고 하시면서 우측 햄스트링 바깥쪽 부분까지 이제 영향이 오신 거예요. 힘줄염이. 근데 뭐 일단은 말씀은 드리지만 이제 이분은 러닝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뛰라고 해요. 치료할 건 치료하고 뛰되 항상 너무 풀코스 말고 말씀하신 대로 좀 가감을 좀 하시면서 하는 게 러닝을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고 건강히 할 수 있고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러닝화. 요즘에 뭐 러닝화를 못 사서 품절 때문에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어떤 특히 인기 모델 나이키 알파 플라이 3라는 레이싱화, 카보나 아니면 아식스에는 뭐 대부분의 브랜드 그 모델들이 살 수가 없는데, 자, 정형외과 전문의가 알려주는 러닝화 고르는 법 한번 알려주신다면요. 러닝화 고르는 법, 일단은 브랜드로 접근은 먼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 위주의 얘기고, 일단 신발 가게 가서 신어보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브랜드의 유명한 것들은 일단 사기 힘들어요. 근데 그것부터 사지 마세요. 그것부터 사지 말고 반드시 가서 신발을 신어보고 사시는 게 1번입니다. 특히 그리고 저녁에 가시면 좋아요. 아침보다는 저녁에 가서 사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호카라는 브랜드나 아니면 나이키나 아디다스, 아식스 브랜드 같은 데 가면 발 볼 측정하는 기계들 갖다 놓은 데도 많아요. 예, 그런 데 가서 제가 엑스레이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평발인지 요족인지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을 가진 뒤에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 하나. 두 번째는 결국 발볼 문제 때문에 끈을 조여봤을 때 양옆이 좀 놀거나 헐떡거리지 않는지, 핏이 맞는지 요거를 일단 봐야 되고, 세 번째가 엄지발가락이랑 두 번째 발가락 끝이 거슬리진 않는지. 왜냐면 두 번째 발가락이 기신 분들이 있어요. 요 사진을 보시면 어느 발이 정상발 같아 보이세요? 오른쪽 발이 정상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가 두 번째 발가락이 더 길거든요. 네, 이게 엄지발가락의 중족골이 제일 길고 나머지가 조금 이렇게 낮아져야 돼요. 근데 왼쪽 사진을 보시면 엄지발가락 중족골이 제일 길고 두 번째가 더 길고 세 번째가 거의 두 번째만한 길 정도 돼요. 그리고 누가 봐도 개구리발 같이 좀 넓죠. 근데 이게 실제로 여기가 긴 사람도 있고요, 여기가 긴 사람도 있어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어쨌거나 눈으로 봤을 때 이렇게 발명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가서 신어봐야 되는 거고, 발볼에 이제 핏을 당겨봐서 맞는지랑 발가락 끝의 길이
요거를 1번으로 신어보시는 게 좋다라는 거 하나와 뒤꿈치 쪽이 자극이 되는지도 한번 좀 체크해 보세요. 뒤꿈치에 닿는 아킬레스건이 닿는 면이 푹신한 게 편하시다고 하는 분이 있고 그냥 얇게 돼 있는 걸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정화라 그래서 딱 잡아주는 게 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신발을 고를 때, 러닝화를 고를 때는 반드시 가서 신어보고 그리고 거기 비싸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비슷한 모델 라인업으로 좀 가보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제가 사실 러닝화를 지금 이미지 뜨고 있을 텐데 제가 36쪽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지인들한테는 러닝화 다 사줬거든요. 여건이 안 돼서 못 사준 친구도 있지만 선물로. 왜냐면 제가 러닝을 좋아하기도 하고 주변 지인들도 건강한 삶을 살아서 오래 만났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주다 보니까 거의 제가 같이 선물하러 가면 매장 옆에 제가 해주잖아요. 그러면 옆에 이제 손님들이 저 여기 직원인 줄 알고 완전 직원처럼 너무 이제 나도 많이 사봤고 선물도 많이 해봤으니까 전 크게 두 가지가 늘 고민이던데 저도 이제 밤에 저녁 타임에 가서 발이 부으니까 가는데 발볼이 너무 붙는 것도 좀 그렇지만 또 너무 남는 것도 이게 돌아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여유가 있는 느낌이 좋다는 생각을 받았고 그다음 하나는 앞에 길이가 그 거리에 따라 다르잖아요. 풀코스를 뛰는 분은 이 앞에가 좀 더 많이 남아야 돼. 왜냐하면 뛰는 만큼 발이 부으니까. 앞쪽으로 포부 근데 이제 이게 또 너무 사람마다 또 달라붙는 거 좋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앞에도 사실은 엄지발가락이나 발가락이 들렸을 때 발톱에 멍이 들지 않거나 할 정도의 그 약간의 한 여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둘 다? 맞는 얘기고요. 신어보라고 얘기하는 게 누구는 딱 맞는 게 좋아하고요. 누구는 약간 헐떡이는 거 좋아하고 이래요. 이거 다 달라요. 맞아요. 약간 딱 맞으면서 조금 남는 정도. 왜 그러냐면 늘어나요. 반드시 늘어나요. 그래서 딱 맞으면서 살짝 여유 있는 정도가 좋다고 얘기 드리고 처음에 신을 때는 대신에 약간 두꺼운 양말로 커버하면 돼요. 그렇게 핏을 조절하면 되고 앞쪽 발가락은요 진짜 길이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꼭 사실 때 이렇게 매장에서 살짝 정도 떼어보세요. 앞꿈치에 조금 힘줘가지고 앞에 토 모양에 따라 발이 이렇게 쏙 들어간 게 씹히는 게 편하신 분들도 있고 안 편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가 맞다가 아니라 이것도 본인이 신어봐야 된다. 신어봐야 되는 거고 발 길이가 진짜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신어봐서 앞쪽으로 그냥 뛰는 자세처럼 앞쪽으로 다 체중을 주고 밀어봐라. 그렇게 해서 몇 걸음 걸어보면 딱 나와요. 왔다 갔다 한 4-5번 해보면 씹히네 안 씹히네 거기서 안 씹히면 괜찮아요 보통. 왜냐면 러닝화는 다 위에가 천소재라 그래도 좀 늘어나면서 자리를 잡아요. 자, 그럼 이제 러닝 좀 조심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대표적인 족부질환 어떤 것들이 있죠? 제일 많이들 아시는 게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간신경종, 그다음에 무지해반증, 뭐 부주상골증후군, 뭐 이렇게 질환별로 나열하면 놓고 또 평발이나 요족이 있으신 분들도 조금은 이제 불편감이 있으시죠 아무래도. 그럼 내 발의 상태는 좀 병원에 가기 전에 그래도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뭐 만약에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발도장 한번 찍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냥 집에 이제 아이들을 키우시는 분들 아이들 물감으로 해도 되고 조금 색깔 있는 걸로 이제 발 도장을 A4 용지에다 한번 찍어보셔도 발 아치 쪽이 나오냐 안 나오냐를 가지고도 어느 정도 좀 판별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봤을 때도 사진을 찍어달라 그러세요. 옆에서 봤을 때 사진을 찍어서도 볼 수 있고요. 뒤에서 봤을 때 뒤축이 이렇게 틀어지냐 아니냐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좀 도움을 받거나 발 위에 서서 이렇게 사진 찍으셔도 돼요. 위에서 사진 찍어서 내가 발볼이 넓나 안 넓나 이렇게도 보셔도 됩니다. 근데 항상 체중을 디딘 상태에서 체크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내 발 상태에 진단하고 딱 맞는 러닝화 구매하는 범위 특정 러닝화 좀 알려주신다면요. 오늘 신발도 많이 세팅되어 있는데 앞에 일단 개인적으로 족저근막염인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정확하게 뭐죠? 족저근막염은 이제 발바닥에 족저에 근막이 염증이 생긴 거예요. 발바닥에 요 삼각형 빨갛게 되어 있는 요 전체가 그냥 다 족저근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일 많은 통증 부위는 여기예요. 뒤꿈치 쪽. 뒤꿈치 중에서도 안쪽. 그래서 뒤꿈치 내측이라고 하는 요 부위가 족저근막염이 가장 잘 생기는 부위이기도 하고요. 근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여기 발바닥 전체 여기를 아파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를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게 이제 족저근막염인데 아무래도 뒤꿈치에 가해지는 충격이 많다 보니까 또는 여기에 대한 스트레칭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러면서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러닝화에서 바닥이 좀 하드한 게 좋아요. 우리가 보통은 러닝 뛸 때 코어프 차고 나가는 것 때문에 이제 플렉시블한 걸 좀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은 제가 호카 본디팔 제일 많이 추천하는 거기는 해요. 만약에 이제 발볼이 좁으신 분들은 RI를 신으셔도 괜찮고요. 발볼이 좀 넓으신 분들은 본디팔이 좀 더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 우리가 락커 신발이라고 하죠. 앞에랑 뒤가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된 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영상에서 U자 모양
바이킹 모양의 신발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거 안 접혀요. 잘 굉장히 하드한데 힐 스트라이크에서 토 오프까지를 발바닥에 자극 없이 가게끔 도와주는 형태예요. 실제로 마사이족 신발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형태를 그대로 따서 만든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신발들이 많지만 페가수스를 주시면 똑같이 라운드 형태 같지만 여기가 잘 접혀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사지 말라는 게 인터넷에서 봤을 땐 둘 다 바이킹 모양이고 U자예요. 근데 얘는 딱 가서 요 안에 그 신발 디피된 거 빼고 접으면 이게 접혀요. 이래서 차고 나가기 좋게 한 거죠. 근데 족저근막염이 있는 사람은 과자극돼요. 바닥 전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빳빳한 거, 잘 안 접히는 거. 그래서 요런 형태의 본디 팔이나 요거. 얘네 프레시 폼으로 해가지고 얘네는 쿠션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얘도 보면 얘도 이렇게 좀 단단한 편에 속해요. 얘도 이렇게 단단한 편에 속하고 여기도 페가수스 에보에선 덜 접혀요. 그렇기 때문에 뒤꿈치의 충격량을 다 흡수해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은 처음에 쿠션화로 좀 접근하면서 요런 류의 브랜드가 좋다. 족저근막염이 있는 분들은 뒤꿈치의 충격을 흡수해야 되고 그래서 쿠션화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 전체적인 발바닥 자극을 줄여주는 게 좋으니까 우리가 어딘가를 다쳤을 때 거기를 쉬게 해주려면 기부스를 하잖아요. 기부스의 역할이 거기를 쉬게 해서 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발의 밑창이 단단해야 족저근막을 좀 쉬는 역할을 해주는 거라 그런 식의 신발을 먼저 골라서 접근하시는 게 좀 좋다는 거죠. 족저근막염은 본디팔 저 모델이 좋다. 어차피 아무 관계가 없으시니까요. 전혀 관계 없어요.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아킬레스 건염. 아킬레스 건염은 뭐죠? 아킬레스 건염은 뒤꿈치 뒤쪽에 있는 요거. 우리가 아킬레스 건염 이렇게 만져지잖아요. 비부착부라고 하는 여기가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고 많이 뛰시는 분들은 여기 부착부에 뼈가 자라요. 이 러닝 하시는 분들 이거 좀 많이 공감하실 건데 엑스레이 찍어서 여기 뼈 자라났다는 얘기 엄청 들으실 거예요. 이게 부착부 건염. 너무 많이 뛰시면서 힘줄을 잡아당기는 장력이 많아서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뼈가 자라 있으니까 뒤꿈치가 이렇게 닿이면서 아파요. 이 모형의 끝부분이 뼈라고 칠게요. 뛸 때마다 여기가 이렇게 닿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아파. 그래서 신발을 사실 때 뭐 이거는 특정 브랜드보다는 아까 본디팔 같은 경우에 여기가 되게 푹신해요. 되게 푹신해서 여기 소재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오히려 이렇게 카본하긴 하지만 호카의 CL로 X1이죠. 네. 같은 호카 브랜드인데 얘는 얇단 말이에요. 얘는 경량을 위해서도 여기를 얇게 뺀 거예요. 근데 이게 부드러워서 편하다는 사람도 있고 이게 거슬려서 닿는다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킬레스 건염이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쿠션이 좀 있는 형태 여기를 좀 체크하고 하셨으면 좋겠고 얘네도 보면 뼈가 자라났을 사람들 때문에도 이렇게 튀어나오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얘 보면 일자예요. 여기가 일자로 떨어지거든요. 여기가 얘는 뒤꿈치가 튀어나온 형태로 되어 있고 여기가 네. 요게 달라요. 그래서 아킬레스 건염이 부착부 건염이신 분들은 요렇게 좀 튀어나온 형태나 폭신한 형태 그래서 신어봐야 돼요. 닿이나 안 닿이나 그렇게 하시고 여기가 일자인 거는 좀 자극될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나이키 인빈서블 런3죠. 네, 요거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들도 신고는 있는데 뒤에가 좀 높잖아요. 이 신발만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가 높은 게 또 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킬레스 건염 때. 이거는 이제 비부착부 건염. 좀 어려워지지만 요 모형이 여기 튀어나와 있네요. 여기 튀어나와 있죠. 요게 이제 부착부 건염이신 분들은 이렇게 뼈가 자라나는 거고 부착부 건염 말고 비부착부 건염이 요렇게 여기 힘줄 부위를 아파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이게 지금 너무 스트레칭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과도하게 가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뒤에가 높은 형태가 좋을 수 있어요. 앞에가 좀 낮고 힐드롭이 높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가 좀 높은 게 왜 좋냐면 아킬레스 건염이 요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붙어 있는데 뛰면서 장력이 짱짱한 상태에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찔리기도 하고 요 위에 뼈에 찔리기도 하고 장력이 쨍쨍한 상태에서 걷는 거예요. 근데 뒤꿈치가 높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장력이 이렇게 줄겠죠. 아킬레스건의 장력이 줄면서 걷는 거라 그래서 여기에 부담이 적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뒤꿈치 끝이 아프다면 여기에 소재와 여기에 모양을 기준으로 접근하시고 요 위에 비부착부 쪽이 아프다라고 하시면 힐드롭이 높은 조금 위에가 높은 걸 신어야 요 장력을 좀 줄여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두 개가 이제 러닝 하실 때 제일 많이들 고생하시는 거라서 이렇게 얘기 드릴 것 같아요. 많이들 고민하신 것 중에 안정화에 대한 선택일 수 있는데 젤카이노 젤카이노가 저는 개인적으로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저도 신어본 것 중에서는 안정화로서 제일 탁월하고 이거를 신어야 되시는 분들은 이제 평발기 있는 분들 또는 이제 부주상골 또는 이제
병원에 와서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후경골 건염 안쪽이 아프신 분들은 젤카이노 진짜 제가 볼 때 원탑입니다. 그냥 명품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걸 지금 열 수 없으니까 제가 깔창 하나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가 안정화라고 하는 건요, 뒤꿈치 힐컵이 좁아야 돼요. 여기가 좁아야 돼. 그래서 뒤꿈치가 좌우로 안 놀게 요렇게 뛸 거잖아요. 뒤꿈치가 이렇게 안 놀게 안 놀게 딱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젤카이노가 이 힐컵이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여기가 딱 모여져 있어야 된다 하나. 두 번째가 안쪽 아치 부분이 이 정도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요 깔창의 안쪽이 푹신해야 된다고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신발을 보실 때 꼭 요 안쪽을 좀 보셨으면 좋겠는 게 요 안쪽을 손을 넣어봐서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되는데 김 작가님이 여기 손 넣어서 아치 쪽 한번 눌러보시겠어요? 이쪽인가요? 요 안쪽 여기 올라와 있죠. 네네. 올라오고 단단하잖아요. 네. 이게 자꾸 얘랑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얘 보시면 그렇게 올라와 있다는 안 느낌... 올라와 있는데? 네, 안 올라와 있어요. 이거 좀 많이 올라와 있네. 많이 올라와 있어요. 대부분 다 요래요. 네. 그러니까 이 지금 얘가 문제라는 게 아니라 페가수스도 그렇고 아니면 호카 마식스도 그렇고 안쪽 아치가 그렇게 많이 올라와 있지 않아요. 올라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평발이 있거나 부주상골이 있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조금 발바닥에 조금 평발기가 있는 분들은 좋습니다. 향긋하네요. 관리 잘 하셨군요. 네. 그래서 발이 놀지 않게 안쪽 아치가 들려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발이 이렇게 돼서 정상적인 아치가 이렇게 구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뛰셔야 돼요. 근데 평발이신 분들은 여기가 이렇게 주저앉는단 말이에요. 꺼져요. 안쪽 안치가 뼈가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깔창이나 신발의 안쪽에 올라와서 얘를 들어줘야 돼요. 그거 하나고 뒤꿈치에 우리가 내반 외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부분이 젤카이노가 딱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젤카이노가 진짜 안정화에서는 탑급이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제 거 영상에서 댓글 하나로 질문하셨던 게 있고 실제 진료실에서 많이 물어보는 건데 신었더니 아파요. 잘못 산 것 같아요. 아닐 거예요. 1주에서 2주는 좀 신어보세요. 그래서 안정화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처음부터 안정화 사서 런닝 뛰지 마세요. 그래서 1주에서 2주는 일상생활부터 하세요. 그냥 안쪽 아치가 갑자기 올라와서 발목까지도 다 아파질 거예요. 처음에는 평생 요게 주저앉거나 해서 안쪽 근육을 많이 쓰고 걷다가 안에를 이렇게 딱 받쳐주니까 바깥쪽도 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 2주 정도는 얘한테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안정화를 샀다 그러면 기본 그냥 우리 일상을 한 1, 2주 정도 겪어서 처음엔 좀 뭐가 안에가 불편하더니 이제 좀 편하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러닝 쪽으로 신어서 적응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안쪽 아치가 단단한 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보통 대부분은 발 구조의 근육이 다른 쪽으로 많이 써였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평발이 아니신 분들도 신어도 좋은 거예요? 네, 좋아요. 왜냐면 기본적인 포메이션이 그거가 맞으니까. 기본적인 일반 발인 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페가수스나 인피니티런이나 뭐 이런 것들, 뭐 그런 것들을 그냥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받쳐지는 게 확실히 안정적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신어보고 판단하시고. 또 그리고 다른 신발은요? 다른 신발에서 젤카이노 말고 조금 더 추천을 비슷하게 하자면 마하식스죠. 안정화는 아니에요. 제 기준에 안정화까지는 안 돼요. 왜냐면 뒤에가 그렇게 얘만큼까지는 안 돼. 근데 안정화 축에는 어느 정도 좀 접근되어 있는 그래서 얘가 불편하신 분들 딱 하나 있을 거예요. 발볼이 좀 넓으신 분들은 얘 불편하다고 해요. 발볼이 좀 넓으신 분들은 차라리 마하식스가 나으실 수 있고 조금 그냥 호카에서 찾는다면 아라이도 나쁘진 않아요. 얘보다 무게가 조금은 있겠지만은 그래서 마하식스가 좀 더 가벼운데 아라이도 어쨌든 간에 발볼이 좀 더 넓고 아치도 조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하셔도 돼요. 그래서 안정화 축에서는 얘는 원탑, 발볼이 좀 넓다, 마하식스나 아니면 아라이 쪽으로 좀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너무 준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울트라부스트 여러분 이 신발을 제가 산 게 아니라 원래 다 있는 겁니다. 제가 러닝화가 너무 많아서 이 콘텐츠를 찍어서라도 러닝 값을 벌어야겠다. 네. 삭힐 수 없잖아요. 단순히 러닝만으로. 저는 러닝을 하려다가 저한테는 안 맞는 취미라 접었다 보니까 요 부류의 신발은 한 3분의 1밖에 없거든요. 개인적으로 다른 에어포스류를 수집하는 취미라. 근데 원장님 어딜 가셔도 여기보다 신발이 많은 곳은 진짜 없습니다. 여기 신발 준비해준 자리에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신발이 울트라부스트인데요. 울트라부스트가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 폼은 압도적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젤카이노의 젤 폼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 다음에 나이키의 줌
줌도 괜찮아요. 리액트 괜찮고. 근데 개인적으로는 젤카이오노의 젤 폼 자체의 충격 흡수량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쿠션 흡수에서 끝판왕은 얘네 둘. 얘네 둘은 폼 성능이 압도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쿠셔너로서는 압도적이다. 그래서 얘네는 뒤꿈치 아픈 분들, 아까 족저근막염 얘기도 했고, 그런 분들이 이게 좀 좋다. 발의 피로감을 좀 느끼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쿠셔너로 시작해서 재미를 붙이시고, 근데 쿠셔너를 너무 오래 신으면 과자극이 돼요. 또 퐁퐁해서 너무 많이 뛰면 이제 피로를 느끼는 거랑 똑같은 건데, 초반에 접근하시기에는 좋다. 근데 얘로 계속 가진 말아라. 러닝이 어느 정도 능력치가 올라오면 쿠셔너에서 안정화적으로 넘어가거나 쿠션감이 조금 더 적고 뛰기 좋은 쪽으로 넘어가는 게 좀 낫겠다. 이런 얘기는 드려야 되는데, 울트라 부스트 얘는 개인적으로 요거 준비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제가 V2 350인 줄 알고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뭐 만약에 자료화면에 V2 350 울트라 부스트 준비해 주실 수 좋으면 하시면, 앞쪽이 가오리 모양이에요. 제가 본 신발 중에 여기가 제일 넓어요. 무지해반증이 있거나 지간신경종이 있는 분들은 앞에가 자극이 아예 안 돼. 그리고 폼이 이 폼이랑 같아요. 울트라 부스트 V2 350 모델이 개인적으로 지간신경종이나 무지해반증 있는 분들은 그 신발을 뛰기엔 좀 편할 거고,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증상이 있으면 런닝량을 많이 안 가져가시고 김 장관님처럼 자기 능력에 맞는 정도로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보나. 이 중에서 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신는 거는 알파플라이 알파플라이. 아니면 아식스의 메타스피드. 아니,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얘도 잘 만들었고 진짜 그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신발들입니다. 저는 이제 요걸 가지고 요즘에 카보나를 일반 사람도 신어도 된다, 이런 얘기와 신으면 안 된다는 얘기들이 좀 많이 갈리는데, 의학적으로 입증된 거는 많이 없어요. 논문도 나와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일단 개인적으로는 러닝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카보나를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가볍고 좋은데 제가 실제로 요 신발을 사려다가 안 샀어요. 신발 좋아하는데 이거 너무 이뻐가지고 매장에서 사는데 진짜 퐁퐁 위에 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몇 번 걸어보고 살짝 뛰어보는데 부상 위험성이 크죠. 네, 너무 통통 뛰어요. 저처럼 체격 있는 분들은 좀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발목에 부담이 좀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는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네 신발 셋 다 좋거든요. 셋 다 좋은데 요렇게 분리된 형태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가 나눠져 있죠. 네, 이게 끝까지 다 나눠진 신발들이 있고, 얘네가 알파플라이 1, 2일 때랑 3일 때랑 디자인이 바뀌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요, 물론 이제 패션의 발전도 있기도 하고 기능성의 발전도 있는데, 제가 카보나에 대해서 꼭 얘기 드리고 싶은 건, 걔네도 아직 뭐가 좋은지 몰라요. 나이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디다스도 그렇고 뭐 아식스가 됐던지 간에 제일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는 카본 플레이트를 과연 통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플레이트를 쓰거나 아니면 앞쪽, 왜냐면 결국 반발력은 앞쪽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미드풋이랑 리어풋까지 다 굳이 이렇게 통 플레이트여야 되는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회사들이 고심하고 있어요. 개발자조차 고심하고 있고, 여기가 막혀있는 형태가 좋은지 분리된 형태가 좋은지, 였다가 에어를 집어넣는 게 좋은지 아닌지 계속 변화 중이에요. 근데 이거를 무조건 맞다라고 하는 건 저는 아닐 것 같고, 진짜 김 작가님 정도 뛰시는 분들, 10km를 아무렇지 않게 뛸 수 있다면 그분들은 신때 반드시 부탁하건대 신발을 요것만 신지 말고. 그렇죠, 그렇죠. 네. 평상시에 데일리용으로 신기에는 데일리용으로. 좋지 않죠. 그렇죠. 대회 나갔을 때 정도. 네, 그래서 평소에 그냥 내가 5km, 3km 뛸 때는 일반적인 그냥 입문용 런닝화라든지 안정화로 신다가 조금 경기 앞두고서 할 때는 이걸 신고, 교차적으로 신는 거는 저도 어느 정도 찬성은 하고, 근데 10km급 아니면 얘로 재미를 보실 수도 있겠지만 기록 욕심 그 또 마음에 그거에 또 빠져버리면 오히려 병원에 와서 저를 만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경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보나는 개인적으로 좋은 신발이고 기록 경신을 위해서는 아주 좋고 재미난 신발이지만, 아직 이게 정말 베스트다라고 말하기에는 어렵고, 회사도 지금 다들 개발 중이니 잘 판단하셔라. 얘는 진짜. 그리고 제일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차라리 입문용 신발 2-3개를 더 여러 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대 10km 나갈 때는 나이키 알파 플라이 3나 아니면 아식스 메타 스피드 스카이 8이 이제 모델을 신는데, 얼마 전에 제가 하프로 뛸 때는,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뭐 제가 풀코스를 한번 뛰는데 그때는 이걸 안 신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부상 위험이 높고 발의 속력은 빨라지는데 부담을 주는 건 확실하니까 10km까지는 오케이. 근데 하프를 넘어가면 그 부담을 너무 또 오랜 시간을 주는 거니까
어차피 내가 뭐 하프나 풀코스 기록갱신이 목표가 아니라면 조금 더 발에 편한 신발을 신고 그냥 달려야 때 생각해서 얼마 전에 신고 뛰었거든요. 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진짜 네. 훌륭하다니까요. 제가 지금 너무 행복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다행이군요. 저도 조금 러닝을 해보고 의학적인 입장에서 신발하고 족부를 메인으로 하니까 스포츠가 메인인 제 파트니까 이렇게 얘기 드리는 거지만 경험을 이길 수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나와서 얘기 드리는 것도 제 환자 중에 러너가 진짜 많아요. 그분들이 저하고도 상의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기록 경신을 위해서 카본을 신지만 진짜 내가 건강을 위해서 이걸 뛰고 그 다음에 안 아프기 위해서 뛰는 마인드가 장착이 되신 분들은 그런 하프랑 메인 풀코스에는 카보나 잘 안 신으세요. 한쪽에 쏠리지만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챗GPT 대세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걸 실제로 찾아보신 분도 있고 저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를 못 믿으실 분들도 있으니까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신발을 이렇게 추천해 주더라고요. 편안하고 지지력이 좋은 신발들로 레볼루션이랑 여러 가지 브룩스, 아식스 뭐 이렇게 추천하는데 이게 포인트예요. 결국엔 실제로 착용하고 테스트를 해봐라. 심지어 AI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AI도 어떤 신발이 딱 맞다가 아니라 본인한테 발 구조에 맞는 거를 맞아요. 찾아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 거리를 뛰면서 할 것이냐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봐라. 그래서 하나가 맞다가 아니라 차라리 카보나 하나 살 가격에 처음에 여러 신발들을 테스트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신발을 찾는 게 더 좋다는 거고, 옆에 나온 사진은 신발을 신고 엑스레이를 찍은 모습들이에요. 위에는 일반 신발을 신고 있는 모습이고 뒤축이 좀 높은 거, 밑에가 이 카보나를 신고 찍은 엑스레이예요. 이 플레이트가 딱 받쳐주기는 좋지만 문제가 플렉시블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포어풋을 뛰잖아요. 이 초록색 부위에 압력이 올라가요. 요 엑스레이 어디서 따온 거냐면 현재 카보나로서 나와 있는 논문, 러너들을 대상으로 나온 논문에서 발췌한 거예요. 카보나를 신고 뛰었던 선수들이 중족골 여기 앞부분과 주상골이라고 하는 여기에 피로골절로 내원한 케이스들을 모아서 발표한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카보나가 다 좋지만 한쪽 부위에 체중이 다 쏠린다는 거. 그래서 스트레스 프랙처라고 합니다. 아마 용어를 아시는 분들도 있어요. 반복적인 충격이 계속 가해지면 우리가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처럼 뼈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조금씩 깨집니다. 골절이 뚝 부러지는 것도 있지만 스트레스 골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생겨요. 카보나 신고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카보나를 너무 맹신하지 말고 정말 큰 대회, 그래서 정말 기록을 내야 될 때는 고려해 보시되 그것만 신지 말고 다양하게 신고 상황에 따라 용도에 맞게 신으셔라. 카보나 이런 의견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10km에 44분이면 뭐 상위 5% 정도 기록이긴 한데 이제 그 밖에도 뭐 50분이나 뭐 제가 또 뭐 엘리트 정도 선수 뭐 그다음에 아마추어 중에 상위 1% 기록은 아니지만 카보나 너무 이렇게 또 부정적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하는 얘기는 여자분들은 구두도 신어. 미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신는데, 아니, 카보나를 매일 러닝을 할 때 신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대용으로 그거 한 번 신는 게 내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그렇게 찌면 구두가 카보나보다 훨씬 안 좋을 거잖아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너가 정말 사고 싶다면, 그리고 너가 뭐 너무 이제 러닝이 완전 입문자가 아니라면 난 한 컬레 정도는 사도 되지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인데 앞에 조금만 반대할게요. 처음으로. 지금 김 작가님 얘기에서는 융통성이라는 게 있어요. 힐을 신었을 때도 아프잖아. 근데 가끔씩 그렇게 신잖아. 예쁘려고. 그렇죠. 그리고 나도 러닝할 때 가끔은 기록 내고 싶잖아. 그거죠. 이러면 오케이. 이러면 오케이인데 개인적으로 구두를 많이 신어서 저는 무제반증 환자를 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그냥 가끔 이건 농담 삼아 하는 얘기인데, 예쁜 신발 신으면 예뻐 보이지만 그만큼 아프실 수 있어요. 아픈 건 감수하고 하세요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냥 주구장창 만약에 카보나다 아프실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뒤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융통성이 있게 부리시는 게 정답이죠. 그러면 이제 크게는 안정화와 쿠셔나와 카보나가 있는데, 입문자분들은 안정화 쿠셔나에서 한 켤레, 한두 켤레씩 해서 세 켤레를 번갈아 신다가 나중에 좀 실력이 쌓이고 뭐 기록 욕심도 있으면 카보나 한 개 정도. 그쵸. 뭐 많이 안 신어도 이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이 좋죠. 가끔 한번 해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이게 뭐 진짜 저도 이렇게 신발을 많이 제가 사게 된 계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크게 한 가지는 챗GPT가 말한 것처럼 테스트잖아요. 네. 저는 러닝이라는 걸 평생 제 취미로 가져갈 건데 딱 맞는 신발을 안 신어보면 솔직히 모르잖아요. 다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찾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36개를 신어서 자기가 뭐가 제일 찾는 사람이- 편해요? 저는 아식스의 슈퍼블라스트라는 신발이 좋은 신발. 저한테는 정말 딱 맞거든요. 네.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아식스 신발이랑 호카 신발만 네. 신어요. 동양 사람한테 네. 제가 봤을 때는 아식스랑 개인적으로 나이키 나이키. 네, 두 브랜드가 데이터가 제일 많아요. 아식스는 일본 거고 그래서 그렇죠. 데이터가 이제 일본 기준으로 돼 있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식스가 조금 더 선호도가 높은 것 같고요. 맞아. 그다음에 나이키는 그냥 너무 방대한 데이터라서 근데 이상하게 아디다스는 저희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나이키는 칼발이라서 좀 디자인은 너무 이쁜데 별로 좀 편하지 않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인가요? 그것도 그렇게만 하긴 좀 어려워요. 왜냐면 모델이 너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1번이 아식스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제일 적합한 것 같고 그냥 브랜드로 굳이 따지자면 평균 통계치로는 제가 봤을 때 아식스가 좀 그렇지 않나. 두 번째 지극히 개인 의견이에요. 두 번째가 나이키인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가 호카. 근데 이제 사실 나이키랑 뉴발란스 약간 동급. 근데 뉴발란스는 나이키하고 다른 점이 이제 발볼로 따로 살 수 있잖아요. 맞아. 그게 이제 완전 장점이다. 예, 그런 점에서는 이제 또 장점인데 개인적으로는 나이키가 워낙 디자인이 많으니까. 맞아요. 너무 이쁘고. 네. 근데 그런 거는요? 이제 이렇게 다 신어보고 저한테 맞는 거 찾긴 했지만 누가 저한테 물어봤을 때 너도 다 사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늘 요즘에 추천하는 거는 어차피 대부분 나이키, 아디다스는 다 신어보잖아요. 네. 많이 입고. 네. 근데 대부분 아식스라는 브랜드 가치가 여전히 낮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다 안 살려고 그래. 형 믿고 한번 사봐. 오빠 믿고 한번 사봐.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 처음에 잘 안 살려고 그래요. 네. 근데 사잖아요? 이게 제 주변에 극소한 데이터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신발이 많은데 총 8개, 9개 정도 브랜드에서 신발 중에서 진짜 아식스만 손이 가요. 이상하게. 제 주변 사람들도 뭐 몇 개 있는데 네. 아식스에 손이 가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는 어차피 뭐 인터넷 찾아가면서 그 다음에 직접 신어보면 다 테스트 할 수 있지만 뭐 나한테 물어봤을 때 네가 다 테스트 해봐야 된다라고 말하면 너무 브로드하니까 일단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 사람에게 아식스가 잘 맞는 것 같으니까 아식스를 꼭 한 번은 사봐. 네. 라고 하게 하는데 요건 어떨까? 아식스랑 뭐 없으시죠? 없어요. 아, 네, 없다고 아무것도 하는데. 없어요. 광고 좀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신고 온 신발도 아식스 젤 림버스예요. 딱 그냥 가볍고 편해요. 그래서 전 좋아요. 아식스 추천 좋은데 나이키를 얘기 드리는 거는 접근성이에요. 그러니까 신어보고 사야 되는데 아식스 매장이 나이키 매장급이 안 돼요. 아식스 너무 없어. 서울에도 10개도 안 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호카 추천을 드렸더니 서울에만 매장 있잖아. 그 얘기가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어보고 사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러닝화를 입문하려면 일단 접근하기 좋은 신발들로 먼저 가는 건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김 작가님이 아식스를 추천한 이유 다 찬성이거든요. 다 찬성인데 일단은 사러 가서 매장을 가야 되는 게 필요하니 매장도 없지만 문제는 매장에 가도 요즘 재고가 없어요. 재고가 없어요. 요새 크림에 많이 팔아요. 저도 크림에서 많이 샀어요. 네, 근데 아식스 크림에서 사보는 거 나쁘지 않은 게 가격대가 높지 않아요. 카보나가 아닌 이상 그렇게 윗돈이 붙진 않더라고요. 10만 원 이하도 있어요. 제가 젤카이언업 옛날 브랜드 옛날에 모델명 좀 낮은 것들은 제가 최근에 9만 원대도 봤어요. 이제 모델명이 낮다는 의미는 이제 31까지 나왔는데 그 전에 30, 29, 28 이런 것도 옛날 버전이. 그거 사도 돼요. 그거 약간 디자인과 조금만 바꾼 거지. 제가 오늘 근데 영상 찍으면서 느끼는 게 제가 다른 부위는 몰라도 이 러닝화만큼은 이 정형외과 원장님과 대화가 가능하구나. 저는 제가 발책 블로그라는 개인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게 신발 얘기하고 싶어서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행복하게 대화해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원장이 말한 거 제가 다 알아들을 수가 있어서. 저도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발의 교체 수명 주기가 있잖아요. 네네. 제가 듣기로 뭐 500에서 700, 800 정도라고 알고 있어서 네. 저는 이제 그것도 뭐 신발의 마모 상태를 체크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준 잡아야 되니까 저는 그냥 모든 신발을 어플에다 500 체크해 놓거든요. 뭐 당연히 카보나는 그거보다 더 짧을 것 같긴 한데 어떻게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500에서 1000 사이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제일 문제는 제가 봤을 때 러닝 좋아해서 이렇게 신발이 많은 분도 있고 테스트를 다 해보는 분들도 있지만
이만큼 러닝에 취미를 갖기보다는 일상생활에 또 소소하게 러닝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런 분들 신발 많이 못 사세요. 근데 한 신발로 한 3년 신으시는 분 봤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한 기간으로 따지면 한 6개월 정도에 한 번씩은 신발 교체해 주시는 게 전 좋다 하나. 그리고 그게 좀 많이 안 신은 것 같으면 교체한 다음에 다시 그 신발로 건너가도 돼요. 좀 마모율이 적으면. 기간으로 따지면 그럴 것 같고요. 키로수로 따지면 그 키로수 재시는 분들은 진짜 러닝 좋아하는 사람이고 안 재는 사람이 더 많아서 하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키로수를 잰다면 500에서 1000 그 정도가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 브로드하게 잡아놓는 게 맞지. 그 키로대 됐으니까 새로 사야지. 그거는 이제 신발 사고 싶을 때에 대한 명분이지 않을까. 네. 자, 그리고 또 잘못하면 내 발을 다 망칠 수 있는 최악의 신발에 카보나도 있지만 크록스랑 컨버스도 들어간다면서요? 아, 네.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하고 그 컨버스하고 크로스는 정반대의 성향을 지니는데 컨버스는 일단 바닥이 평평하고요. 신발이 그냥 이렇게 막 접히잖아요. 그렇죠. 네, 발의 피로도가 어마무시합니다. 패션용으로 아까 말한 구두처럼 패션용으로 간단하게 가끔씩 신는다? 뭐 그 정도는 오케이인데 칼발이나 평발이신 분들이 컨버스 무지하게 신어요. 그게 쫙 붙어서 편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결국엔 발 망가져서 진료 와요. 아치가 좀 있는 신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컨버스는 개인적으로 정말 반대하는 신발 중에 하나고 패션 용도로 가끔씩만 신어라. 크록스는 샌들 형태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샌들을 그냥 가끔 여름에 신을 땐 문제 안 됐어요. 근데 크록스가 워낙 대중화가 됐고 심지어 겨울용 크록스도 나오고 지비치가 패션으로 나와버리고 이러면서 올데이 신발로 바뀌어버렸어요. 샌들류의 신발을 올데이로 신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뒤축이 없어요. 그 끈이 있다고들 얘기하시고 요즘에 크록스가 위에 올라온 것도 있다고 얘기하시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운동화가 잡아주는 뒤축과 샌들 형태가 잡아주는 뒤축은 달라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놀아요. 두 번째는 이 뒤꿈치가 때려 박아요. 운동화는 같이 다닙니다. 근데 크록스는요 이렇게 다닌다고. 슬리퍼류의 신발들이 다 이렇게 다닌다고. 족저근막이 있는 사람들은 아프죠. 처음엔 없었다가도 아프죠. 그리고 안쪽 아치가 없어요, 크록스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요거 사진 뭐 자료화면으로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 크록스 안에다가 깔창 넣고 지내시는 건 찬성이에요. 요런 깔창들이 크록스 안에 쏙 들어가거든요. 크록스가 다른 샌들보다는 안에가 깊기 때문에 요런 깔창, 아치가 이렇게 단단하고 지지력이 있는 깔창을 크록스 안에다 넣으면 안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커버는 돼요. 그래서 그렇게는 지내실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신발의 모양을 봤을 땐 크록스는 좀 아니고 최근에 기사가 나온 거 혹시 보셨나요? 크록스 신지 말라고 미국 정형외과 의사회에서 발표한 거. 최근에 제가 개인 블로그에도 글을 올렸는데 제가 얘기할 땐 안 믿다가 제가 크록스 신지 말라고 얘기하고 나서 막 영상들이 되게 많아졌고 최근에 미국 족부의사 학회에서 정형외과 학회에서 크록스는 아이 성장기에 뒤꿈치를 망칠 수 있고 평발에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신발이다. 발가락의 내재근을 움직이지 않게끔 하기 때문에 발에는 좋지 않다. 라고 공식 기사가 나왔어요. 개인적으로는 크록스 그리고 컨버스 두 개는 가끔씩 카보나처럼 아니면 힐처럼 가끔씩 접근하시는 건 괜찮지만 데일리 유즈는 진짜 반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러닝 하다가 러닝을 좀 멈추고 병원에 가야 하는 기준점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문제 없이 뛰었는데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일어났더니 좀 어디가 땡기고 아프잖아요. 처음에 이제 근력이 좀 근육이 땡기고 아프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 일주일까지 기다려봤는데 회복 안 되면 그러면 한 번쯤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느 부위든 간에. 기본적인 리커버리 시간을 좀 지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마다 18시간에서 36시간 내에는 근육에 대한 통증은 어느 정도 호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리커버리 러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뛰고 난 뒤에 가벼운 조깅을 다음날 좀 하면 오히려 근육이 또 풀리는 경우도 있는데 처음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하고 나면 삭신이 쑤셔요. 근데 그거 한 이틀, 3일 지나면 또 풀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주 이틀 정도가 처음에 낫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건데 만약에 통증 정도가 줄지 않고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면 한 번쯤은 병원에 와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부위가 됐던. 자, 그리고 팔자걸음, 안짱걸음으로 뛰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문제점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엑스레이 한번 보여드렸던 것 중에 다리 축이 어떠냐인 거를 좀 개인적으로 알고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아까 제가 관절염이 있어서 O자다리로 좀 변형된 분이라고 왼쪽 사진이 그렇다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런 분들은 자연적으로 보행걸음이 좀 달라요. 뒤에 축이 틀어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억지로 일자로 뛰려고 그러면 아파요. 그래서 뭐 일단은 자기가 뛰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러닝의 기본이 발이 좀 11자인 게 좋기는 한 건 맞는데
러닝을 그냥 뭐 5km 이내에서 적당히 즐기는 수준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분들은 제 개인 소견은 팔자걸음과 안짱걸음은 너무는 신경 안 써도 된다. 분명 어딘가가 몸의 체형이 그렇기 때문일 수 있다라는 건데 5km, 10km 이상을 만약에 뛰려고 간다고 한다면 팔자걸음이나 안짱걸음은 안 돼요. 그렇게 되다가 또 다른 부상이 이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단 뛰어보는데 한 5km 이상쯤 될 때 무언가 통증이 자꾸 느껴진다. 반복적으로 무릎이 아프다던가 반복적으로 딱 같은 부위가 계속 아프다면 한 번쯤 병원에 가서 다리 정렬 한 번만 보세요.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다 보행이 라고 하면 그 보행 습관대로 좀 걷고 뛰는 거 하시면 되고 너무 러닝량을 많이는 안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정렬에 문제 없습니다. 그냥 진짜 습관이시네요 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쩍벌이 그냥 습관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건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는 바꿔야죠. 다리 정렬이 괜찮다고 한다면 쩍벌은 습관이니 교정을 해서 러닝을 뛰시는 게 맞죠. 자, 러닝 초보를 위해서 좀 지치지 않고 잘 달릴 수 있는 비법 알려주신다면요? 요거는 비법까지는 아닌데 개인적으로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인드 컨트롤 처음에 어떻게 계속 러닝을 꾸준히 하셨어요? 저는 10km를 뛰는 방법이 심플합니다. 10km 사람들이 사실 뭐 두려움 가진 분도 있고 그다음에 하프도 그렇고 풀도 있잖아요. 제 생각에 일반인이 성인 남녀 건강하다면 기록 욕심만 안 세운다면 하프까지는 전 누구나 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천천히 뛰면 되니까. 네. 풀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인간이 왜냐하면 30km 이상을 뛸 일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 너무 다리가 미친 듯이 아픈데 10km를 그냥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그냥 5km를 나가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10km 뛴다 생각하면 5km만 생각하는 거죠. 네네네. 그럼 돌아오니까 그럼 10km 뛰는. 처음에 5km는 안 힘드셨어요? 저는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3km 뛰니까 죽을 것 같아서 이거 안 맞는 운동이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체형적으로도 타고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그렇고 2, 3km도 버거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군대 가면 3km 구부 뛰잖아요. 그거 매일 못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러닝에 대한 비법이라고 얘기를 하자면 심폐능력은 반드시 연습하면 늘어요. 반드시 느는데 저처럼 이 3km나 이런 것들이 좀 버거우신 분들은 처음에 하려다가 포기해요. 그게 저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러닝 초보자가 지치지 않고 달리려면 일단 재미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2km, 3km든 그냥 음악 들으면서 경치 보면서 뛰다 걷다 하시고 그리고 처음에는 누구랑 같이 안 뛰었으면 좋겠어요. 본인 페이스를 찾아야 돼요. 처음에는 혼자 뛰다가 본인이 뭐 나가기도 귀찮고 오늘 좀 뛰어야 되나 싶을 때쯤에 친구를 불러요. 그때쯤에 러닝 크루를 들든지 그래서 그때부터는 페이스메이커가 돼서 같이 뛰면서 호흡하면서 뛰는 게 그게 이제 러닝에 재미를 붙이면서 초급자가 김 작가님처럼 아무렇지 않게 10km를 뛸 수 있는 날이 벌어지지 않을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제가 열심히 뛰니까 저랑 같이 뛴 지인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저 물어봐요. 괜찮아 이 정도? 괜찮대. 다음날 병원 간 사람이 2명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랑 처음에 뛰면 저 분명히 물어봤거든요. 네. 괜찮아?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리나라의 문화가 체면, 그 다음에 욕심. 저 분명히 물어봤는데. 네, 어쨌든. 네, 그래서 김 작가님처럼 함부로 하지 마시고 저처럼 체격과 심폐능력을 고민하셔서 적당한 시점에 조인해서 그래야 즐길 수 있고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워낙 늘 핸드폰을 우리가 내 몸에서 떨어뜨려 놓지 않으니까 핸드폰 보면서 걷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러닝 말고? 네, 러닝 말고 이제 걸을 때는 네. 핸드폰 보면서 산책하시는 분들, 네. 심지어 횡단보도 건널 때도 이런 거는 좀 몸에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횡단보도에선 죽죠. 산책할 때도요. 네, 산책도 안 좋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건강하려고 나간 거잖아요. 네. 건강하려고 나갔는데 아까 우리가 러닝처럼 이렇게 자세가 있듯이 앞으로 15도 구부리는 자세가 있듯이 우리가 걷기를 할 때도 바른 자세가 있잖아요. 똑바로 고개를 이제 정면을 응시하고 걸어야 되는데 핸드폰을 드는 순간 고개가 아래로 처지잖아요. 거북목이 돼요. 네, 그래서 결국 거북목 생겨요. 그래서 건강하러 나가서 승모근 쪽이랑 목 아파지고요. 거북목 심해지면 두통까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보고 걷는 거는 개인적으로 반대. 진짜 그냥 이어폰 끼고 라디오를 듣든지 그렇죠. 그냥 그 정도 하세요. 핸드폰 그때만큼은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사실 러닝을 좀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 중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80 나이에 가까워지시는데 네. 80 정도 되시면 그래도 대부분 건강하시면 잘 걸으시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가 진짜 평생 저는 뛰는 걸 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정말로. 근데 어떻게 잘 뛰시지? 그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 보고 반면교사 했죠. 그러다가 아버지가 요즘에 이제 잘 못 걸으세요. 네. 그거 보면서 나는 이제 저도 안 뛴 지 좀 됐는데 네. 올해부터 아버지 케어도 좀 하면서 저도 나는 좀 이제
운동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네네. 싶어서 하는데 평생 두 발로 좀 이제 대부분 돌아가기 전까지 다 걷고 싶으실 거잖아요. 뛰는 거 아니더라도. 근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힘들어지는데 러닝 외에 또 좀 어떤 걸 해야 될까요? 무조건 근력 운동이죠. 근력 운동. 무조건 근력 운동인데 근력 운동 중에서도 대퇴사두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퇴사두가 허벅지예요. 허벅지 근력인데 특히나 앞쪽 허벅지. 무릎 위인데 바로 무릎 위에 다리를 폈을 때나 구부렸을 때 얘가 지지를 해요. 그리고 일자로 서 있을 때 무릎에 하중이 안 가고 얘가 힘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발로 서 있고 두 발로 걸으려면 대퇴사두근의 근력량과 파워에 따라서 그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걷기보다는 서 있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행기 잡고 서 있으라고 하는 이유가 이 대퇴사두근 자극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쉽게 이제 뭐 여든이시면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하실 수 있다면 이제 60, 70대 분들은 헬스장에서 레그 익스텐션 많이 하라 그래요. 이렇게 앉아서 두 발 이렇게 드는 거 있죠. 네, 이렇게 무릎 접었다 폈다 해서 허벅지 앞에 맞아. 땡땡하도록 하는 거. 헬스장에 가실 수 있는 정도의 체력 정도 되신다면 그 운동이 저는 제일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굳이 그 나이에 뭐 데드리프트든 막 이런 것 쪽으로 너무 접근하지 마시고 머신 운동이 제일 안전해요. 두 번째, 70 넘어가신 분들은 애초에 헬스장 잘 안 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누워서 그냥 이렇게 누워서 다리 들기. 누워서 다리 들기인데 90도까지 가실 필요 없고요. 한 80 정도. 7, 80 정도 딱 요 정도 천천히 들다 보면 허벅지를 만지면서 들어보세요. 허벅지를 만지면서 들어오면 여기 이제 힘 들어온다. 그 구간에서 내려가는데 뒤꿈치를 땅에 대지 않고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퇴사두근 운동을 하는 게 못 걷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릎관절염 때문이고 못 걷는 이유가 근감소 때문인데 요 대퇴사두근이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독 종아리가 붙는 사람이 열심히 해야 할 질환 같은 것도 있나요? 나이 드신 분들이 두 가지인데 혈액순환이 잘 안 되죠. 우리가 심장에서 혈액을 공급할 때 가장 멀리 있는 게 발이고 그 다음에 손과는 달리 손은 자꾸 쓰면서 이렇게 쥐어 짜주면서 그 혈관들이 이렇게 올라가요. 혈액들이 올라가요. 근데 다리는 붓기가 다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쌓이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 들면서 혈관이 약해진 경우 그냥 약해진 정도의 상태에서는 걷거나 종아리 들기 정도의 운동을 하면은 펌핑이 돼서 좋아집니다. 그래서 다리 올려놓고 다리를 주무실 때 심장 높이보다 좀 높게 올려놓고 주무시면 특별히 문제 없는 분들은 이렇게 해결이 돼요. 근데 이제 의료적으로 문제가 있을 만한 두 가지는 림프 부종이라는 게 있고 하지정맥류라는 게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우리가 오래 서 있거나 하시는 분들이 종아리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 혈관들이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튀어나온 분들도 계시고 그게 결국 혈액이 수축돼서 올라오지 못하고 거기에 정체되어 있다가 정맥이 늘어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오셔서 약을 조금 드셔야 됩니다. 혈액순환을 좀 좋게 하는 약을 먹든지 심한 경우에는 그 혈관을 좀 뚫어주는 걸 하든지 그런 게 필요하고요. 림프 부종 같은 경우에 붙는 경우는 손가락으로 종아리를 쭉 눌러보면 훅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올라오지 않고 꺼진 채로 몇 초간 오래 있어요. 요거는 혈액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에 수분이 거기 쌓여버린 거예요. 조직에. 이게 이제 림프 부종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콩팥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좀 많고 아니면은 다른 부위에 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압박 스타킹 같은 걸 일단 신어주는 게 좋고요. 병원에 한 번쯤 가셔서 이뇨제라는 걸 처방받아서 몸에 물을 한번 좀 빼주는 약을 일시적으로 쓰거나 또는 가볍게 커피 정도 먹어도 조금 물 빠집니다. 네, 커피가 이뇨작용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종아리가 부었을 때는 그냥 다리 올려놓고 붓기 빠지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만 계속 간다면 그런 정도를 좀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하체 근육이 나이가 들면 점차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체 근육이 약해진 사람이 노후를 어떻게 맞이하게 될까요? 빨리 돌아가십니다. 빨리 돌아가세요? 네. 정형외과에서 고관절 수술하신 분들이 빨리 돌아가세요. 요 관절도 관절염이 생기거든요. 여기를 인공관절 했거나 여기를 골절 되시는 분들이 이제 7, 80세가 되면 여기가 잘 부러져요. 여기를 수술하신 분들이 한번 못 걷기 시작하면 그대로 돌아가신 경우가 진짜 많아요. 저쪽이 다치면 이제 큰 혈관들의 혈장이 떠다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걷는 게 정말 중요한 건 다리 쪽을 자꾸 써주시면서 근육이 작동해서 혈액을 자꾸 짜줘야 돼요. 네네.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되고 혈전들이 떠다니다가 어딘가에 막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젊은 분들이야 아무 문제 없지만 고령분들은 꼭 걸으셔야 되고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한 7, 80대 분들이 발 골절로 와요. 수술을 해야 될 정도의 수준인데 난 수술 안 해. 나 그냥 안 할 거야. 많아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설득 안 합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은 해야 되니까. 대신 어떤 불편감은 있을 거예요 라고 알려드리는데 제가 그런 분들도
일정 기간만 딱 지나면 무조건 걸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한번 다치거나 뭐가 안 좋아서 한번 안 걷기 시작해서 침대에 눕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전체 근육이 다 빠져요. 못 일어나요. 그래서 요양병원 가면 제일 많은 게 보는 게 뭐예요? 워커 태워놓고 걸려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걷는 거를 안 하고 나이 들면서 이걸 안 하시면 조금 더 빨리 돌아가실 수 있는 좀 슬픈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체를 자꾸 쓰려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하체 근육 만들어주면 좀 초간단한 운동법 좀 몇 가지 알려주신다면요?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해드린 다리 들기나 레그 익스텐션도 좋고요. 앉았다 일어났다도 개인적으로 좋기는 한데, 네, 근데 그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은 이거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서 자전거 타기, 페달 굴리기 요거 얘기를 많이 또 하고, 근데 또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은 또 페달 굴리기가 안 돼. 네. 그래서 아주 쉽게 접근하면 좋은 게, 일단 제가 걷자 그랬잖아요. 네. 공원에 나가세요. 공원에 나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발 2개 올라서서 이렇게 흔드는 거 보신 적 있죠? 그거 하세요. 그거는 크게 무리 안 되면서 다리도 움직일 수 있고 관절에도 크게 무리 안 가요. 그러니까 헬스장에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공원에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그 흔드는 운동 하시는 것도 연세가 드신 분들 기준에서는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나이가 그 정도가 아니다, 한 중년 정도다, 스쿼트 좋아요. 맨몸 스쿼트 하세요. 나이를 많이 드시고 나서 중량 스쿼트에 또 거기에 욕심 부리시면 또 다른 문제 생기니까 맨몸 스쿼트 하시거나 약간의 바벨이나 아령 정도, 작은 거 정도만 좋지 중량 바벨 걸고 하시다 보면 거기서 또 욕심내게 되니까 그거는 좀 조심하셨으면 또 어떤 분들은 뭐 지하철 같은 거 기다릴 때 이제 서는 상태에서 뒤꿈치만 들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죠. 좋다고 뒤꿈치 하는데 들기 좋고요. 저는 반대로 지하철이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뒤꿈치를 내리고 있어요. 계단이면 보통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뒤꿈치를 전 뒤로 빼요. 뒤로 빼고 이렇게 내려요. 이렇게 앞꿈치로만 해서 이렇게 하면 종아리 스트레칭 돼요. 종아리를 드는 운동도 중요한데 반대로 뒤꿈치를 내려서 종아리가 스트레칭 되게끔 여기가, 그러면 아킬레스 스트레칭도 되고 종아리 스트레칭도 되고 혈액순환도 더 좋아지고, 그래서 근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 반대의 스트레칭도 좀 같이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한때 지금도 뭐 핫하기도 하지만 1만 보 걷기, 이게 무슨 건강의 트렌드 같은 것처럼 불리게 됐는데 그걸 또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의미에 정확히는? 일단은 만보가 좋다라는 내용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 만보의 만은 일본의 광고에서 나온 거고, 만자가 일본 말로 1만 만자를 쓰면서 만보가 된 거지 건강의 지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런닝 하시는 분들도 이걸 볼 수 있으니까 서브3랑 같아요. 서브3가 건강한 거예요. 건강이랑은 상관없죠. 그렇죠. 저도 그게 같은 개념 같아요. 만보가 건강의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근력도 되고 자기가 뭐 열심히 트레이닝 된 사람이면 만보 걸어도 안 아파요. 젊은 분들이나 근력량 있는 분들은 안 아파요. 근데 만보 걷기를 많이 하는 부류는 40에서 50대가 넘어가면서 운동할 게 없으니까 과격한 거 하긴 싫고 그냥 나가서 걷지 뭐, 이러면서 산책 겸 걷는데, 첫 번째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이론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제 6, 7,000보가 제일 적당하다 그래요. 근데 만보 걷기를 하지 말아라 라는 건 본인이 사무직이 아닌 이상 일상생활 하면서 이미 한 5,000보는 걸었어요 이미. 그렇죠. 왜 그걸 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병원 근처에 그 하이닉스 공장 직원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이 족저근막염으로 엄청나게 와요. 얘기를 해보면 만보 걷기 운동을 하고 나서부터 아프다. 근데 20대예요. 그래요? 그럼 직장에서 얼마나 걸으세요? 직장에서 3만 보 걷는데요. 아니 그게 안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일상 활동을 할 때 얼마 걷는지부터 생각을 하세요. 만보를 걸어도 나가기 전에 내 활동이 무리가 되냐 안 되냐를 먼저 판단을 하고 접근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 자기가 능력이 된다면 만보 걸으셔도 돼요. 되기는. 근데 신발도 중요해요. 컨버스화 신고 만보 걷는 분 봤어요? 안 좋죠. 크록스 신고 가서 만보 걸어요. 안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발에 좀 괜찮은 신발을 신고 좀 걷든가.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꾸 걷기, 만보 해봤자 유산소 칼로리도 작아요. 그러니까 근력 운동하고 만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만보에 집착하지 말고 병행을 해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은 거죠. 제가 매일 10km를 뛰는데 다리가 안 아픈 이유를 방금 찾았습니다. 어떤 겁니까? 매일 10km를 뛰면 정말 많이 뛰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보 넘어요. 네. 네. 근데 제가 여기가 촬영장이자 집이거든요. 러닝을 안 하면 하루에 1,000보도 못 걸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나가서 걷는 것 중에 하나가, 어차피 나는, 왜냐면 저는 출퇴근이 없으니까, 네. 이동거리가 없으니까, 이때 충분히 걷고 해야지,
뛰고 해야지 사람들이 평상시 왔다 갔다 하고 거기 그럴 수 있죠. 러닝하는 거 플러스 합친 게 나랑 비슷한 거다. 그러니까 사무직이신 분들은 네. 생각보다 크게 문제 안 돼요. 근데 나이가 있거나 네. 근데 그 근육이 또 못 받쳐주고 네. 그리고 그 나이가 들면요 단순히 만보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발바닥 근력이라든지 뼈도 다 약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꾸 그 자극을 주느니 근육을 더 키우시는 게 더 좋죠. 아, 오늘 굉장히 많은 궁금증을 해결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산책하는 걸 특히 좋아하다 보니까 걷다 보면 이제 저희 앞에 경의선 숲길이라고 있는데 네. 숲길 딱 거기에 뭐 모래 있는 데도 있고 이제 흙바닥 있는 데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뭐든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 굉장히 중요시 여긴 캐릭터거든요. 네. 좋을 것 같아, 맨발 걷기에. 근데 결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너무 안전한 곳에서 흙바닥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공원이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지나가다니까 거기에 뭐 깨진 유리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뭐가 되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혹시 맨발 걷기를 하시는 거는 마이너스가 더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 한번 오세요. 아, 좀 강의 좀 해주세요. 진짜 진심인데요. 카보나 그 다음에 지금 뭐 맨발 걷기, 만보 걷기, 뭐 러닝이 지금 핫해진 이유, 뭐 전부 다 제발 이분법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조건 다 좋다. 또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다 콕콕 다 찝어서 얘기했는데 아무 데서나 맨발 걷지 마세요. 제발. 그 아스팔트에서 맨발로 걷는 분 요즘에 봐요. 그거 어떡하려고 발에 상처 나면. 뭐 찔려서 와요. 유리를 찍히면 정형외과 의사들이 발바닥에 유리 깨진 거 뽑는 거 제일 어려워해요. 안 보이거든요. 상처 진짜 조심해야 되고 개인적으로 맨발 걷기를 찬성하는 장소는 바닷가예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바닷가 중에서도 파도 치는 고 언저리 거기가 물도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가 뭔지 이렇게 보여. 근데 그리고 푹푹 들어가니까 이제 맨발 기능의 효과는 있어요. 근데 일반 모래사장은 또 이렇게 푹푹 들어가다 보니까 또 발 다칠 위험이 조금은 있죠. 근데 일반 뭐 황토길 이런 데는 뭐 최근에 제가 봤을 때 맨발 걷기를 마케팅으로 상업운용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기 와서 맨발 걷기 카페. 그래서 황토길로 쭉 깔아놓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도는 데도 봤어요. 뭐 그런 데는 안전관리 했으면. 그런 데는 찬성해요, 개인적으로. 좋은 마케팅이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산에 가서 갑자기 양말을 벗고 올라가는 거 완전 반대하고요. 특히 제가 얘기 드렸던 적이 있는데, 당뇨 환자는 진짜 안 돼요. 당뇨 환자는 발가락을 잘못 다치면 발가락이 썩습니다. 당뇨족이라는 질환이 있고, 당뇨병성 말초신경병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통증에 둔해요. 찔렸는데 찔렸는지 모르고 그래서 썩어서 절단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시면 아무리 좋아도 저는 완전 반대하고요. 나머지 건강하신 분들도 맨발 걷기를 하시되 안전한 게 확실히 입증된 경우에는 뭐 하시는 거를 그렇게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진짜 산길이나 아무 데서나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운동장 반대합니다. 학교 운동장 애들이 막 병 깨진 거 이런 거 많아요. 오늘 원장님 모시고 저는 이제 지난 한 3개월 정도 열심히 러닝을 하면서 저 혼자 공부도 하고 러닝화도 테스트해보고 하면서 제가 지난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한 것이 그다지 틀린 게 많지 않았구나라는 굉장히 뿌듯함이 느껴지는. 저는 여기 개인적으로 초대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내가 즐겁게 얘기를 하면서 신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요즘 러닝 너무 관심 많으니까요. 네. 그분들에게 마지막 뭐 한마디 해주고 가신다면요. 즐겁게 하시고요. 건강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분명 건강이셨을 겁니다. 근데 뒤에 자꾸 기록의 욕심은 자기 능력껏 하시는 거니까 자꾸 누구랑 비교하지 마시고 자기 능력껏 러닝이 테니스 골프보다 좋다는 이유가 혼자 자기 스스로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정말 찬성하는데 신발 잘 고르시고 반드시 건강의 포인트에 맞춰서 김 작가님처럼 5km 걷다 5km 돌아오기라든지 하프를 어쩌다가 뭐 나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주변 눈치 보면서 그리고 기록 이런 거에만 집착 안 하시면 즐거우실 거고요. 또 러닝 말고 또 다른 취미를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운동만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헬스를 병행하든 뭐 테니스를 병행하시던 다양한 운동을 하셔야 이거를 일 단위로 전 섞는 걸 더 권장해요. 맞아. 네, 그래서 한 운동만 하다 보면 또 같은 패턴으로 하다 보면 그렇죠. 또 문제가 생기니까 다양한 패턴의 운동을 접근하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권장드리겠습니다. 원장님도 유튜브 채널 하시지 않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홍보하고 가신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족부를 전문으로 하고 있고 스포츠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데요. 족부가 어려워요. 발이 정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어렵다 보니까 환자들한테 왜 아픈지 이해시켜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쉽게 설명드리려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두 번째 신발 얘기하려고 네.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명을 발책 부록이라고 했습니다. 네. 별책 부록 옛날에 있었잖아요. 별책 부록이 옛날엔 제일 재밌는 책이었거든요. 메인 책보다는. 거기다 발 붙여서 발책 부록이라고 이름 지어놨습니다. 네, 여러분이 족부에 뭐 질환이 있다거나 아니면 러닝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원장님 유튜브 채널 들어가면 더 깊은 이야기 네, 손쉽게 또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번에 러닝에 대해서 궁금한 게 생기면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요 손님은 박은수 원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